자, 오늘은 그 2장입니다. 그 원자의 구조, Atomic Structure and Interatomic Bonding. 그래서 원자의 구조와 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 공부할 거는 반딩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 왜 반딩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반딩들이 있는가. 이건 사실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1학년 때도 배웠던 것을 한번 정리하는 입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반딩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어떤 물질의 특성을 기대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우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reading and think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 챕터를 2장을 공부하고 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런 걸 배워가면서 한번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키워드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 모델이 있고요. 아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잠깐 물어봤지만 보아 모델은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아 모델을 정리하는 기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 파티클이냐, 입자냐, 아니면 파동이냐, 웨이브냐 하는, 이게 아마 큰 화두가 될 거예요. 이 챕터 2에서. 그리고 웨이브 이퀘이션, 파동을 나타내는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슈레딩거 이퀘이션. 슈레딩거 이퀘이션 여러분이 처음 들어볼 수 보았겠지만, 그 어떤 전자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퀘이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공부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다룬 게 책에는 그렇게 많이 다루질 않았지만 좀 중요하다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리오딕 테이블, 주기율표는 뭐 여러분이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주기율표 여기에 뭐 어떤 부분의 일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는 좀 간단히 정리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커브라는 개념은 또 여러분이 처음 듣게 될 거예요. 여기서도 많은 물질의 특성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니까 아마 2주 정도 앞으로 2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 가면서 이런 게 나올 때 이 키워드를 명심하고 이걸 잘 머릿속에 넣고 이걸 복습하고 공부하고 확실히 자기 걸로 만드는데 주의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료과학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과목 소개를 했을 때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고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그랬고, 결국 그 고체에 관심이 있는데 그 고체는 원자로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원자는 뭐 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뭐 하이드로젠 원자 번호 1번부터 해서 프로톤 수에 의해서 쭉 원자 번호가 정리가 돼 있죠. 뭐 자연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합성된 원소들도 있고 해서 쭉 주기율표에 보면 이제 원소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질량을 보면은, 질량은 프로톤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합이 질량을 주로 나타내주고 있고, 전자는 이런 거에 한 2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보통 매스는 이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스를 나타내 주는 것 중에서 여기 보면 Atomic Mass Unit라고 AMU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정의는 뭐냐면 카본 동위원소 12번, 카본 12번에 1몰의 무게가 12g이에요. 그거의 12분의 1을 1 Atomic Mass Unit로 정의를 합니다. 사실 히스토리를 보면 처음에 수소로도 정의를 했고요. 산소 16번을 갖고도 정의를 하고, 여러 가지 변천사를 거쳐서 가장 적합한 것이 카본 12번 동위원소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현재에서는 카본 12번의 12번 원소의 1몰의 무게가 12g이에요. 1몰에는 아시다시피 아보가드로수 넘버만큼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가 있고, 그 무게를 합쳤을 때 탄소 12번이 12분의 1이 1 아토믹 매스 유니트가 돼요. 여기 카파 보면은, 카파는 여기서 원자 하나는 63.54 AMU 아토믹 매스 유니트인데, 몰로 따지면은 여기 아보가드로수로 곱했을 때 63.54g이 되겠죠. 그러니까 63.54g이 1몰, 카파의 그 1몰의 무게가 되겠어요. 1몰의 무게가 63.54g, 혹은 원자 하나당으로 말하면 이 카본의 12분의 1에 63.54배가 되고, 카본은 어떻게 돼요? 카본 12는 12 아토믹 매스 유니트가 되겠죠. 그거 12분의 1이 1 아토믹 매스 유니트로 정의되니까, 뭐 간단히 한번 다시 보면 뭐 이런 건 좀 빨리 넘어가겠어요. 원자는 일렉트론과 프로톤과 중성자 뉴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일렉트론의 무게는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그리고 한 이거에 뭐
2000배 정도의 무게가 되는 것들이 프로톤과 뉴트론이고 아토믹 넘버는 그래서 프로톤의 수 혹은 아토믹 넘버는 여기 보면 프로톤의 수 혹은 차지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일렉트론의 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나 중성자의 수는 프로톤하고 같지 않아요. 그래서 동위원소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애토믹 매스 유니트는 AMU는 12분의 1의 카본의 12번 동위원소의 12분의 1에 해당한다. 마찬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카본에 여기 보면은 그 12g per mol 12.011 아까 보면 동위원소 12번은 딱 10이지만 13번 같은 동위원소가 있기 때문에 자연에 나오는 거에 비율을 합쳐서 산술 평균을 내면 약 12보다 좀 커지게 되고 여기 하이드로젠도 1보다 약간 크죠. 하이드로젠은 뉴트론이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어요. 3종. 그래서 이런 게 좀 크게 나와요. 그래서 정수에서 좀 달라지게 되겠죠. 뭐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원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앞으로 이제 1, 2학기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물리에서 좀 유용한 상수들이 나오고 있는 걸 여기다 한번 정리해서 써봤어요.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전자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건 전기량이에요. 전자 하나의 전하량. 그 다음에 K가 뭐죠? K. 볼츠만 콘스탄트. 볼츠만 콘스탄트는 3.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일렉트론 볼트 퍼 또 켈빈이에요. 1도당의 이게 에너지 단위인데 일렉트론 볼트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은 1볼트의 전기장 1볼트의 그 전압이 걸려 있는데 전자가 하나 있을 때 받는 힘이에요. 끌려가려고 그랬죠. 플러스 쪽으로 그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볼트의 단위가 쿨롱분의 줄이에요. 쿨롱분의 줄. 이것은 단위가 뭐죠? 전하량이니까 쿨롱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여기다가 일렉트론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곱하면 쿨롱분의 줄이니까 쿨롱 지워지고 줄로 남겠죠. 이 값이 나오겠죠. 환산하는 거예요. 줄로 하고 일렉트론 볼트. 근데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전자재료에서는 거의 대부분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를 써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전자이기 때문에 줄이라는 단위나 캘로리라는 단위는 화학 반응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고 화공이나 화학. 전자에서는 일렉트론 볼트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거 외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뭐 어떤 걸 계산하다가 필요하면 이 챕터에 와서 이 페이지에서 찾아 쓰라는 거예요. 물론 교과서나 책에도 나와 여러 가지 다른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H는 플랭크 컨스탄트죠. 플랭크 컨스탄트는 보통 요걸 많이 알고 있죠. 6.63이 10의 마이너스 34승 줄색인데 일렉트론 볼트라면 역시 요거하고 줄은 둘 다 에너지 단위니까 환산이 가능하겠죠. 요거를 요 값으로 나눠주면 요게 되고 여기다가 요걸 곱하면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4.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일렉트론 볼트 퍼 줄.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는 6.023 혹은 0.2 곱하기 10의 23승 퍼 몰 개수죠.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라는 것은 나중에 가서 나오는데 여기도 뭐 나오긴 나오지만 이걸 배우는 쪽은 이건 유전 유리이기 때문에 그 퍼미티비티예요. 그래서 이것은 12장에 가서 다루게 되는데 미리 보면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 퍼 미터라고 좀 색다른 단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 퍼미아빌리티 투자율이라고 하는 뮤제로는 마그네틱 프로퍼티를 할 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8장에서 나오게 되죠.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헬리 퍼 미터. 그 다음에 보아 마그네토는 이것도 역시 자성 재료에서 나오는데 9.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암페어 미터 제곱 혹은 얼그 퍼 가우스. 여기는 조금 차지하더라도 이런 데는 아마 자주 보고 쓰게 될 거예요. 앞쪽에. 그래서 모아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보아 아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봤으면 알겠지만 그 History of the Atom이라는 걸 한번 보라 그랬죠. 동영상 9분짜리. 그거 못 봤어요? 게시판에? 게시판에 올려놓지 않았어?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유튜브에. 한번 여러분이 이 과목을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주게 할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외우는 거는 전혀 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배운 것들이에요. 보호 아이템이 그 모델 배웠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보호 아이템을 배웠는데 이게 뭐냐고 얘기하면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답을 하더라도 아주 피상적으로 저 전자가 어떤 일정한 궤도를 에너지가 퀀타이제이션이다 이 정도만 알지 그게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왜 그렇고 그게 무슨 그 과학적인 중요도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요. 물론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해를 안 하고 주로 이제 외는 쪽으로 습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거의 이제 1장에서는 인트로덕션을 했고 2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데 조금 자세히 이런 히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그런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를 잘 듣고 이 녹화돼 있으니까 방송을 반복해서 또 잊어버리면 들을 수도 있겠죠. 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면은 정리가 될 거예요. 아마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갈 텐데 한번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호 애텀을 들어오고 2장의 챕터에 Atomic Structure, 원자의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원자 맨 처음에 그 비디오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디모크라시터스가 그렇죠. 그 사람이 이름도 생소한데 맨 처음에 원자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재료를 쪼개고 또 반으로 쪼개고 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게 원자라고 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 디모크라티스. 그러다가 사실 이제 달턴이라는 사람은 어떤 모든 케미컬 스피시스는 원자들이라는 게 이렇게 비례적으로 합쳐져서 예를 들면 그걸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하는데 H2O 같으면은 그 수소 원자 2개, 물 원자 하나 이런 스토이키오메트리가 맞춰져 가지고 모든 물질을 구성한다고 얘기했고요. 실제적으로 원자에 대해서 가깝게 다가가서 비슷하게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탐슨이에요. 그 전에도 일렉트론의 존재는 발견이 됩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19세기 중엽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전자는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잖아요. 전자가 마이너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중성인데 그럼 플러스가 어딘가 있어야 되죠. 그 플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있는지. 탐슨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이 쿠키를 보면 그게 건포도가 박혀 있듯이 플러스 차지가 이렇게 퍼져 있다고 했어요. 원자는 플러스라는 차지가 적당히 퍼져 있고 그 사이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과자에 건포도 박혀 있듯이 박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탐슨의 모델이에요. 말이 틀렸죠. 물론 그 당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러더포드예요. 러더포드라는 건 뭐냐면 힐리움이면 전자가 두 개인데 전자 두 개 띈 걸 우리가 알파 파티클이라고 해요. 힐리움에서 전자가 빠져나니까 2 플러스 이온이죠. 그럼 플러스를 갖다가 그 원자에다 쏴주는데 이제 원자를 먹으면 재료겠죠.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반대로 거꾸로 튀어나오는 그 힐리움 이온이 있는 거예요. 플러스 이온이.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거기 보면 나오죠. 마치 그 당시에는 플러스가 그냥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이 플러스 이온을 갖다 가속해서 때리는 거를 종이에다가 대포를 쏘는 거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 정도의 에너지를 줬는데 종이에서 대포알이 튀어나왔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발견합니까? 원자 핵을 프로톤이라는 걸 해서 플러스가 퍼져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에는 포지티브 차지를 갖는 알갱이가 있다. 그걸 러더포드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플러스가 있고 주변을 전자가 돈다 하는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대 물리를 배우는 사람은 이제 그 부분을 다루게 돼요. 근데 거기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이런 얘기를 쭉 하면 옛날 그 과학 히스토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물리를 배울 때 아마 듣게 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19세기 때 결국은 물리를 관장하던 법칙은 여러분 알고 있는 뉴턴의 법칙이에요. 뉴턴의 법칙 알죠? 얘가 굉장히 막 퍼져갑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그렇게 한번 넓게 공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뉴턴 법칙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이걸 생각하는데 끌어들여 보면은 이해하는 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폭넓게.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하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뉴턴 역학이라는 건 뭐냐면 F equal ma예요. 질량이 있는 거죠. 질량이 있는 게 뭐 속도가 얼마다, 가속도가 얼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뭐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도 했지만 전쟁을 해야 되니까 포탄을 쏠 때 몇 도 각도로 얼마 에너지를 주면 얼만큼 떨어져서 어디 떨어지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되니까 뭐 마찰이 얼마고 그런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전부 뉴턴이안 역학을 한 거죠, 공부를. 그랬는데 일렉트론 매그네틱 웨이브라는 게 웨이브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웨이브가 매스가 없잖아요. 질량이 없죠. 빛 같은 거가 일렉트론 매그네틱 웨이브라는 걸서 이제 맥스웰이 증명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질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질량이 없어요. 그럼 뉴턴 역학으로 이게 역학이 계산이 됩니까? 질량이 제로인데? 안 되죠. 그래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런 웨이브를 관장하는 뉴턴의 식처럼 뉴턴의 1법칙, 2법칙처럼 맥스웰의 4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자기파를 그 관리하는, 관장하는 식이 되겠어요. 맥스웰 이퀘이션.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세상이 이제 19세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9세기, 20세기 초에 많은 과학적 발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그 미시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도 없었어요. 분석 기술도. 뭐 포탄, 당구공, 자동차 이런 거에 큰 거에 관심이 있다가 점점 작은 쪽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도 가능해지고 하면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오는 게 막 발견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이상한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소 스펙트럼에서 발머 시리즈라는 거 알죠? 발머 시리즈. 수소에 보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띠로 나타나요. 그 당시는 상상을 못 하거든요. 에너지는 연속적이라야 되는데 특정한 에너지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에너지가 띠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게 궁금했어요. 1880년대 나오는데 발머 시리즈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맞물려가면서 공부를 할 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러더포드가 말하기를 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빙빙 돈다고 그랬는데 뉴턴 역학에 의하면 이 가속 운동을 하는 입자는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돼요. 근데 핵이 가운데 있고 동그랗게 돌면은 속도라는 게 뭐예요? 속력하고 다르죠. 스피드하고 다른 게 뭐예요? 크기와 방향을 갖잖아요. 근데 원운동을 하면 어때요?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속도가 바뀌어요. 등가속 운동이라고 그러죠. 속도는 같은데 가속은 돼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등가속 운동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등이라는 것은 속도는 일정하게 도는데 가속도가 왜 있냐? 속도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등가속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를 잃게 돼 있어요. 일렉트로매그네틱 그 파티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에너지 잃으면 어떻게 되냐? 점점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궤도 반경이 줄어들어 가지고 들어봤겠지만 핵하고 충돌을 해야 돼요, 전자가. 근데 충돌을 안 하는 거죠. 그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푼 게 보어죠. 그래서 모델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어가 처음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입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보어 모델을 풀고 나니까 수소 스펙트럼에서 나왔던 거하고 수소 모델에 적용하니까 에너지 T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속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전에 말이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플랭크, 여기서 나온 플랭크가 여러분 알죠? 이 에너지는 하뮤다. 그 웨이브에서 에너지는 프리퀀시와 관계된다는 거 이건 많이 봤죠? 에너지는 하뮤라는 거가 플랭크가 그걸 이제 했고 뭐 이후에도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포토 일렉트론 이펙트라는 걸 가지고 가설을 냈는데 플랭크가 뭐를 했냐면 이걸 함유라는 거, 그러니까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 흑체를 가지고 어디서 레디에이션, 빛이 나오는 거를 연구하면서 어떤 거를 연구하게 되냐면 그 사람이 왠지는 모르는데 에너지가 퀀타이제이션,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떨어져 있다는 거를 가설을 냅니다. 그 사람이. 에너지가 퀀타이제이션이 돼 있다. 퀀타이제이션, 퀀텀 이펙트인데요. 퀀타이제이션이 돼 있다는 것은 연속적이지 않고 이렇게 간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뜨문 가능하다. 중간에 에너지는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면은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옛날 뉴토니안으로는. 그죠?
키네틱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런데 v 속도가 v0 플러스 at 아니에요.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고 그걸 초기 속도에다 하면 속도가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당구공을 갖다가 이렇게 쭉 가속을 시키면은 에너지가 당구공의 키네틱 에너지가 어때요? 연속적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속도가 탁탁 어떤 속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고전력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는 연속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플랭크가 가설을 한 게 흑체에서 이것은 에너지가 나는 그것 증명을 못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래야지 될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그 이제 실험으로 포토 일렉트론 이펙트에서 그런 파티클이 있다는 거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입증을 해서 그게 누가 딱 이거를 증명했다기보다 자연스럽게 퀀타이제이션 에너지가 있다는 거가 증명이 됐죠. 보어는 어떤 가설을 했냐면 이 사람도 여기서 가정을 합니다. 에너지만 퀀타이제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각 운동량, 그러니까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그런 앵귤러 모멘텀도 퀀타이제이션이 돼야지만 된다. 그런 가설을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에너지가 퀀타이제이션 되듯이 각 운동량도 퀀타이제이션이 일어나야지만 이 원자가 안정하고 원자를 주위를 도는 전자가 안정한 궤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가설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또 이제 뭐 한 10년 뒤에 드브로이 여러분 드브로이라고 아는지 모르지만 물질파, 메터웨이브, 람다는 mv분의 h, 드브로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뭐 나중에 입증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보아 모델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가설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보고 한번 보자 말이죠. 그럼 보아 애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궤도를 우리가 아무데나 이 반경의 함수가 될 텐데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특정한 궤도만을 돌 수 있고 거기에 에너지를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각 에너지 준위를 우리가 퀀텀 넘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뭐 나중에 이제 수소 모델에서 나오겠지만 프린시팔 퀀텀 넘버라고 불렀어요. 주양자수. 여기서는 당연히 양자수를 부르는 게 이제 보아가 수소 모델을 했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자는 구형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한번 다시 나오겠지만 3차원을 표현하려면은 축이 3개가 필요하죠. 직각좌표계에서는 x, y, z의 좌표가 필요하고 구좌표계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구좌표계로 하면은 3가지의 코디네이트이 뭐가 필요하죠? 입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좌표계에서 반경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천축과 각도하고 이렇게 투영한 각도에서 세타, 파이, r 이 3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구형이기 때문에 각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반경만의 함수가 돼서 퀀텀 넘버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프린시팔 퀀텀 넘버라고 그래요. 아마 다음 시간쯤에 하이드로젠 모델에서 다음 시간쯤에 다시 보게 되면서 이해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뭐 여기 나온 것은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 보어 애토믹 모델을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보면은 자 수소 모델을 보면 여기 플러스가 차지가 하나가 있고요. G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전자가 외곽에 하나 있어요. 아니면 수소 모델 같은 것도 똑같이 돼요. 나트륨 같은 것도 외곽에 전자가 하나 있고 앞에 쉘은 다 쉴딩이 돼 있고 그러면 나머지 쉴딩 된 거 다 빼고 나면 플러스 하나하고 마이너스 외곽에 돌고 있는 거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수소 모델을 갖다 놓고 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여기에 대한 역학적인 계산, 이건 뉴토니안 메카닉스에 나온 거 똑같아요. 뉴턴 역학을 썼죠. 그럼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떨어지지 않고 전자가 가는 것은 구심력이죠. 잡아주고 있잖아요, 핵이. 여러분이 오늘이 대보름이네. 쥐불놀이를 하면은 해봤는지 모르지만 왜 불러가지고 깡통 돌리죠. 그럼 깡통이 계속 원운동을 하잖아요. 쥐불놀이가 뭔지 알아요? 돌아갈 때. 그러면 그때 이 깡통이 날아가지 않게 잡아주는 것은 어떤 구실하죠? 그 구심력은 뭐가 잡아주고 있죠?
실이나 철사 같은 게 잡아주고 있잖아요. 여긴 그게 없지만 잡아주는 힘이 뭐겠어요? 구심력을 일으키는 게 정전기력이죠. 쿨롱 포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쿨롱 포스는 여기 나온 것처럼 R의 제곱분의 이 R의 제곱분의 양쪽의 차지의 곱의 제곱하니까 2제곱이 되고 여기 4파이 입실론 제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 퍼미티비티 유전율이 나오는데 진공에서 유전율 여기에 진공이라고 생각하면 요 사이 유전율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 어떤 그 뭡니까 그 단위를 맞추게 하는 상수니까 이렇게 그냥 알아둡시다. 일단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2제곱 하고 이게 바로 구심력이죠. R분의 mv 제곱. 자, 그래서 이 식이 하나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돌죠. 근데 두 번째를 보면 이게 중요한 식인데요. MVR, MV라고 하면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러면 보통 운동량이에요. 모멘텀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원운동을 할 때는 여기 R, 반경을 곱했을 때 저게 바로 각 운동량, 앵귤러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앵귤러 모멘텀이 2파이분의 h, 이 h는 플랭크 컨스탄트고요. 이 플랭크 컨스탄트고 2파이분의 h를 물리에서는 아주 자주 나오는데 2파이분의 h를 h바라고 표현합니다. h바는 정의가 2파이분의 h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사실은 h바거든요. 그럼 저 식을 보면은 mvr에는 어떻게 돼요? h바로 쓰면 nh바가 되겠죠? 아까 이 플랭크 컨스탄트라고 해서 이름이 컨스탄트니까 저는 상수죠. 이 파이도 상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특정한 값이죠. 상수 값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게 각 운동량이죠. 앵귤러 모멘텀이 nh바 이게 상수인데 n배 n은 정수라고요. 양의 정수. 정수보단 1부터 시작하겠죠. 양의 정수니까 1부터 시작. 0 뺀 거. 자, 이게 바로 뭘 뜻하죠? 앵귤러 모멘텀이 퀀타이제이션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연속적이지 않고 상수의 어떤 배수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마치 에너지가 이렇게 퀀타이제이션 됐듯이 여기서 이 사람이 이게 가설이에요. 보아의 가설. 보아가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래야지만 된다라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래야지만 안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푼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맞는 거죠. 아까 에너지가 가정을 했다 나중에 증명이 되듯이 똑같은 일을 그러니까 보아의 가설이 두 번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을 우리가 퀀텀 넘버라고 불러요. 양자수, 퀀텀 넘버. 그러면 이제 뭐 수식은 여러분이 한번 가서 따라봐야겠지만 여기서 뭐 RN을 갖다 이런 걸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쭉 해서 이런 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건 식을 갖고 이 두 식을 갖고 전개해서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이 뭐 집에 가서 따라가서 해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라는 것은요. 에너지라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키네틱 에너지죠. 토탈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키네틱 에너지예요. 그건 여러분 뭐 그 정도는 알 거고.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 정전기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두 개가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합을 왜 해요? 결합을 하면 안정하기 때문에 하거든요. 떨어져 있을 때보다 안정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화되는 것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죠. 높은 데보다 낮은 데가 에너지가 안정하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아까 전자하고 그 플러스 프로톤이 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안정한 거죠. 결합한 상태. 그러면 이것을 에너지가 얼만큼 하려면 뜯어내면 되잖아요. 뜯어내서 서로 무한대 거리로 갖고 가면 어떻게 그러면 그게 에너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정전기력이에요. Rn 제곱분의 2제곱이 정전기력이니까 요거를 어떤 거리부터 R까지 하면 떨어내는데 필요한 R에 대해서 적분해요. 포스를 거리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4파 입실론 제로가 빠졌네. 4파 입실론 제로 R 제곱분해 해야 되는데 그럼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R분의 1 적분하면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나오죠. 근데 여기 mv를 갖다 앞에서 구한 식으로 치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요 앞에 구해놨기 때문에 앞에 페이지에서 그걸 요거는 뭐 간단하니까 가서 요걸 보면은 에너지는 4파이 입실론 8파이 마이너스 8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R의 n승분의 2의 제곱이다 하는 식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요. 요 n이 아까 뭐라 그랬죠? 퀀텀 넘버라고 그랬죠. 양자수. n이 1이면 여기도 1이 들어가는 거고 n이 2면은 여기도 2가 들어가고 이걸 아이겐 밸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n이 1, 2, 3, 4 무한히 가요. 그럼 여기서도 R이 1, 2, 3, 4 무한히 가요. 그 얘기는 이런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E1이 가능하고 R1일 때 E2가 가능하고 E3가 가능하고 이 R이 1대1로 코레스폰던스가 있는 거죠. R과 토탈 에너지와는.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은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쭉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요 식을 갖고 좀 더 정리해서 R에는 앞에서 보면 2파이 mv분의 nh인데 정리를 해서 요 이 식에다가 요 Rn을 치환해서 집어넣으면 요 Rn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 n은 마이너스 8 입실론 제로 h제곱분의 m24승 n제곱분의 1은 요 n제곱분의 1은 주양자수지만 요 앞에 것들은 다 상수거든요. 8 입실론 제로 h제곱 질량 2의 마이너스 2의 4승 다 상수죠. 그래서 요걸 상수로 묶어내면은 그거를 2완이라고 묶어내면은 n제곱분의 2완이 되고 2완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가 된다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그 발머 시리즈나 무슨 뭐 라이만 시리즈 이렇게 수소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스펙트럼의 에너지를 보면 13.6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보아 모델로 똑같이 이론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13.6이 기저 에너지거든요. 그죠?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1일 때요. 그러면 앞에 가서 n이 2일 때 보면 4분의 2완이죠. 4분의 2.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9분의 2완이죠. 그럼 여기 가서 보면 마찬가지로 이거의 4분의 1이 3.49, 이거의 9분의 1이 1.5예요. 그래서 수소의 스펙트럼을 정확히 이 보아 이론이 증명해내고 이런 에너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에너지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소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이렇게 퀀타이제이션이 돼 있다. 어디서 나왔냐면 아까 말한 가군동량이 퀀타이제이션이 돼 있다는 가설부터 출발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아 모델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전에 그 러더포드까지 있었던 핵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 하는 것은 그냥 고전적인 개념이고요. 실제로 모든 에너지를 가질 수 없고 그렇게 했을 때는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않기 위해서는 사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게 어떤 스탠딩 웨이브 형태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런 스탠딩 웨이브의 형태, 스탠딩 웨이브가 뭔지는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가능한 에너지만을 선택해서 가질 수 있다. 그 퀀타이제이션이 돼 있다 하는 얘기를 보어가 증명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913년에 이거를 증명한 거죠, 보아가. 근데 그 후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꽃을 피는 건 한 10년쯤 후에 뭐 드브로이가 24년, 그다음에 뭐 하이젠버그 25년인가, 뭐 슈레딩거 26년. 그때 가서 이 가설이 다 이제 증명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 맞아 들어가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건 우리가 이제 왜 이런데 20세기에 오면서 관심이 갔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이제 조그만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듯이 나노, 요새 무슨 나노 소재, 나노 소자 이런 말을 많이 들을 텐데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라는 것은 그냥 디멘전을 보면 대공수령 정도지만 어쨌든 그 물질이 굉장히 작아졌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면 큰 덩어리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현상들이 나와요. 에너지가 작거나 사이즈가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냔 말이죠. n제곱분의 1만큼 이 에너지의 간격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n분의 1이 아니라 n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점점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죠. 이게 first, second state 뭐 이렇게 이게 second state, third state 올라갈수록 어때요? 에너지의 극간이 간격이 제곱분의 1이니까 줄어들죠. 줄어들죠. 그러면 점점 올라가서 7, 8, 90해서 이게 무한대까지 가나요? 그럼 점점 올라갈수록 얘가 에너지의 간격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어때요? 나중에는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겠죠? 이 에너지가 연속적인 것처럼 보인 것은 이미 뉴턴 역학에서도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퀀텀 미케닉스는 뉴턴 역학이 커버 못하는 이런 데서 보이는 거지. 결국 뉴턴 역학이 틀린 게 아니라 머지를 해요. 두 개가 만난다고요. 어디서 만나냐? 사이즈가 아주 크거나 디멘전이 아주 크거나 아니면은 에너지가 크거나 높거나 하면 뉴턴 역학으로도 다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이렇게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는데 에너지가 낮은 건 알겠죠. 기저에너지가 제일 낮은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작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작아지는 건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사이즈가 작아지면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걸 공부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이 책 한 권 전체 다, 이 책 한 권 전체 다의 모든 특성, 2학기 때 나오는 특성까지 다 결국은 전자 때문에 생겨요. 모든 특성이. 광학 특성, 자기 특성, 뭐 전기적 특성, 열적 특성 다 전자. 거의 대부분 전자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면 전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특성을. 그래서 공부를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전자를 이해해야지만 앞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반딩도 다 전자 때문에 생기는 거고 결합하는 것도. 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물성이 달라지는 것도 다 결국은 근원은 전자에서 나와요. 그래서 전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현대물리 얘기를 조금 했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하나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조금 더 가려고 하면은 근데 여러분이 여기 현대물리를 대부분 듣는다고 그랬죠. 근데 아직 수업을 안 해서 상대성 이론 같은 거 특수상대성 이론 아직 안 들어갔죠? 그러면 혹시 나중에 조금 배운 다음에 내가 처음 설명하는 것보다 좀 배운 다음에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거기도 나오는데 빛이라든가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는 질량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질량이 없죠. 질량이 없는데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mv잖아요. 모멘텀은 질량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뉴턴 역학에서는 뭐 질량이 있어야지 mv 속도를 갖고 가면 그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런데 웨이브 같은 것은 빛이라든가 이런 것은 질량이 없는데 질량에 무슨 모멘텀이 있느냐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massless particle이라고 부르거든요. 포톤이라는 거. 빛의 알갱이를 포톤이라고 불러요. 포톤. 근데 포톤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웨이브를 알갱이로 본 건데 그 알갱이인데 그렇지만 어떤 알갱이냐? 매스가 없는 알갱이에요. 그래서 massless particle이라고 불러요. 근데 빛에도 모멘텀이 있다고요. 여기 에너지가 있고 모멘텀은 h 바 k로 주어져요. 웨이브의 모멘텀은 h 바 k예요. k는 람다하고 관계되는 텀이고 파장. 근데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주어져요. 에너지는 h 바 오메가, 이것은 에너지고 모멘텀은 h 바 k 이렇게 주어져요. 근데 지금 봤지만 다 mv 매스가 없는데 어떻게 모멘텀이 있느냐 그런 얘기가 보면 상대성 이론에서 나와요. 그래서 매슬리스 파티클을 갖고도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나오고 사실 그게 나오면서 나중에 보면 드브로이의 그 매터 웨이브라는 걸 람다는 mv분의 h, 람다는 p분의 h라는 게 거기서 그걸 좀 이해해야지 되거든요. 드브로이가 람다는 p분의 h라고 했거든요. 웨이브. 그러니까 혹은 p는 람다분의 h. 그래서 어떤 이것은 범용적이거든요. 어떤 질량을 갖는 물질이 움직이고 있으면 그 거꾸로 이 사람은 이제 모든 질량을 갖고 움직이는 놈은 물체는 그거에 해당하는 파장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웨이브 같은 경우는 파장이 있는 거죠. 그런 매스 파티클은 거꾸로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예요. 매스가 없더라도
뭐 이게 좀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현대물리를 미리 좀 공부한 다음에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나중에 한번 간단히 봅시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전에는 전자가 다 파티클로 알고 있었지만 전자가 웨이브 특성을 갖는다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실험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뭐냐 하면 이것도 이제 19세기 실험이죠. 전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뭐 필라멘트를 가열하면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그걸 갖고 이제 뭐 마그네틱 필드를 휘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은 가능했어요. 이론적으로 못 따라갔지만. 그래서 전자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전자가 발생했던 것은 매스가 있는 파티클이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총알 같은 거죠. 그걸 이쪽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주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전자가 발생한 전자가 플러스를 보고 일로 끌려가겠죠. 그럼 마치 총알을 쏜 것처럼 갈 거 아니에요. 여기 강하게 전압을 걸어주면 팍 튀어나갈 테니까. 그리고 여기다 뭘 놨냐면 어떤 판을 대놨어요. 그리고 구멍을 뚫어놨죠. 구멍을 뚫린 전자를 딴 데는 막아주고 구멍으로만 통과하게 전자를 만들어 놓고 바깥쪽에다 그 감광 물질을 갖다 놓은 거죠. 필름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그 구멍을 통과한 놈만 밖으로 나와가지고 거기 가서 맞을 테니까 거기가 하얗게 이제 그 필름에 인화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근데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구멍을 2개를 뚫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로 간 놈은 여기 가서 하얗게 맞히고 저기 가서 2점이 찍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일어났냐면 간섭 무늬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마치 파동에서만 가능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어떤 물 저수지 같은 데서 여기다 돌멩이를 2개 던지면 여기가 이쪽에서도 파동이 일고 저쪽에서 파동이 일고 하면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파동이 일어나겠죠?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거죠. 전자를 쐈는데. 그럼 전자가 파티클인데 알갱이, 총알 같은 게 갔는데 어떻게 총알이 가서 간섭 무늬를 일으키나요? 간섭은 웨이브의 특성인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듀얼리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키워드에 보면은 What is electron? Wave or particle? 그게 있었죠. 그 이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시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 전자는 지금도 실체를 몰라요. 이게 파동인지 파티클인지를 몰라요. 어떨 때는 전자가 입자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파동 현상으로 보여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해석을 할 때 물리적 현상을 편한 쪽으로 해석하면 돼요. 왜? 아무도 전자의 실체는 모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이중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물리학자들이 한 게 말한 드브로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젠버그도 있고, 그다음에 슈레딩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결과는 똑같아요. 그 전자 같은 그런 작은 파티클이 이중성을 하는 거는 똑같아요. 세 사람이 서로 그걸 증명하려고 하고 규명하려고 했던 방법은 틀리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이중성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중성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아주 유용한 특성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웨이브를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파동이라는 게 뭔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전자가 파동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파동을. 여러분 또 파동 배웠어요. 그것도 한번 정리 또 해보자 이거죠. 그래 간단치는 않아요. 파동 그러면 아마 이런 것을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고무줄을 갖고 탁 던지면 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파동을 형태를 보면은 이 파동 함수 파이는 A가 진폭이 되겠죠. 알죠? 진폭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x 일반적 형태예요 이게. 오메가 t 마이너스 kx 혹은 코사인 이거 띄워보고 뭐 kx라고 해도 돼요. 코사인 마이너스 kx는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플러스하고 똑같으니까 코사인 kx라고 해도 좋아요. 자, 이게 일반 파동의 식이에요. 실수로 돼 있어요. 코사인이면 항상 반복 함수가 되니까 파동을 표현할 수 있는 이걸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오메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angular frequency 각 주파수라고 부르는데 오메가는 아까 여기 썼던 오메가랑 마찬가지예요. 2파이 뮤라고 돼 있죠. 2파이 뮤. 그러면 아까 여기서 보면은 h 바라는 것이 h 바라는 것은 2파이분의 h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메가라는 것은 2파이
뮤라고 돼 있죠. 그러면 h바 오메가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두 개를 곱하면 2파이 지워지고 하 뮤 되죠. 아까 여기 나왔죠. 에너지 E는 하 뮤. 결과적으로 파동의 에너지는 h바 오메가예요. 파동의 에너지는 h바 오메가는 파동의 에너지를 뜻해요. h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뮤하고. 파동의 에너지. 이게 파동식이니까 파동의 에너지는 하뮤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 K. K는 h바 K. 요거하고 관계가 돼서 요것은 모멘텀이에요. 모멘텀. 파동의 모멘텀은 h바 K예요. 모멘텀을 보면은요. 파동에서는 모멘텀이라는 것은 뭐 모멘텀이 있으면 여러분 와서 뭐 부딪히면은 몸이 밀려 나가면 모멘텀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보면은 파동이 모멘텀이 있다는 거는 알다시피 이렇게 출렁출렁한 물에다가 여기 낙엽이 있으면 이게 쭉 가면 낙엽이 따라서 간다고요. 절로 출렁출렁. 그죠? 여기 낙엽인데 여기서 툭 해서 파동을 일으켜요. 물. 그럼 어때요? 낙엽이 찰랑찰랑하면서 가죠? 낙엽을 밀어내는 힘이 있잖아요. 모멘텀이 있다고요. 그때 요 K는 여기 보면 웨이브 넘버라고 해서 K의 정의는 람다분의 2파이예요. 람다분의 2파이. 이건 정의니까 외워야 되겠죠. 앵귤러 프리퀀시는 오메가는 2파이 뮤. K는 람다분의 2파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K는 람다분의 2파이니까 여기에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H바는 2파이분의 H. 그럼 이게 모멘텀이라고 했죠. 이거 두 개 곱한 게 모멘텀이에요. P는 람다분의 H. 어디서 봤어요? 조금 전에 써 있었죠, 여기. P는 람다분의 H. 그죠? 그래서 파동함수에서는 오메가는 에너지를 나타내요. H바만 곱해주면 돼요. 에너지하고 관계된 거고 K는 람다하고 관계되죠. 람다분의 2파이예요. 웨이브 넘버. 웨이브 넘버라는 거 그죠? 2파이라는 것은 원주율의 길이잖아요. 반경이 1인. 그죠? 그걸 람다로 나눴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 2파이예요. 그걸 람다로 나눴어요. 이게 람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람다가 이 안에 몇 개가 들어가냐 하는 얘기잖아요. 2파이 안에 람다가 몇 개가 들어가냐. 그래서 웨이브 남바예요. 숫자가 몇 개냐. 웨이브의 숫자가. 2파이를 만족시키는 람다가 몇 개냐. 몇 개 들어가냐. 그래서 웨이브 넘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게 이 K와 이 오메가 사이에는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2파이를 묶여서 하면은 이 우리가 여기 나온 거 VP, Phase Velocity라는데 파동의 속도예요. 파동의 속도는 저기처럼 파동의 속도는 K분의 오메가예요. 파동의 속도를 K분의 오메가로 정해요. 이게 속도가 된다는 것은 이걸 가서 여러분이 넣어보면 되는 게 파동의 속도는 뭡니까? 이것은 프리퀀시죠. 파동의 프리퀀시라는 것은 1초당 몇 번 떠냐는 거 아니에요. 속도라는 건 1초당 얼만큼 가냐죠. 자, 1초에 몇 번 떠느냐. 근데 한 번 떨 때마다 얼만큼 움직여요. 람다만큼 움직이잖아요. 그럼 두 개 곱한 게 뭐죠? 속도가 되겠죠. 1초당 몇 번 떨면서 한 번 떨 때마다 이거 파장이 합파장이 갈 거니까 이거 두 개 곱해 보면은 여기서 K하고 오메가 2파이 뮤하고 여기 놓으면 이 식이 나올 거예요. 람다분의 2파이분의 2파이 뮤니까 2파이 2파이 제곱 람다분의가 올라가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저것이 파동의 속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파동의 아주 기초적인 식이에요. 파이는 A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X하고 앵귤러 프리퀀시 오메가는 2파이 뮤 그다음에 K는 람다분의 2파이 그다음에 페이스 벨라시티는 그 K분의 오메가. 그래서 요거는 뭐 정의니까 여기서 조금 연관관계도 보여줬지만 정의니까 여러분 정리해서 한번 공부해서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조금 하나 더 가봅시다. 자, 트래블링 웨이브라는 게 있고
스탠딩 웨이브라는 게 있어요. 스탠딩 웨이브는 스탠딩, 서 있는 웨이브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들어요. 스탠딩 웨이브는 서 있는 웨이브고 트래블링 웨이브는 움직이는 웨이브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물동이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딱 해서 웨이브를 만들어내면 웨이브가 쫙 퍼져나가죠. 그건 트래블링 웨이브예요. 근데 물이 찰랑찰랑찰랑 하고 있다 하면은 스탠딩 웨이브예요. 조금 이따 스탠딩 웨이브는 여기서 설명하고요. 그래서 우선 트래블링 웨이브를 보자 이거죠. X방향으로 움직이는 웨이브가 A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x. 이 형태는 오른쪽으로 움직여가는 플러스 X방향으로 움직이는 웨이브의 형태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웨이브가 요거의 모양을 그리면 이렇게 됐겠죠. 근데 어떤 순간에 여기가 파이 제로라고 합시다. 요 높이가 0초. 내가 시작했을 때 요 점을 보니까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아까 V는 K분의 오메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몇 초 후에, T 시간이 지난 후에, T초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 웨이브가. T초 동안에는 속도가 이거니까 얼만큼 바뀌어요? K 곱하기 오메가 T만큼 움직이겠죠.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X 포지션이 여기 X 더하기 K분의 오메가, 이게 속도에다가 T니까 그만큼 움직여갔다는 걸 뜻하죠. 그 시간 후에 X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식에다가 T가 0보다 그 T초만큼 후에는 YT는 A는 똑같을 거고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의 X만 변이가 바뀌죠. X에서 T초 후에는 X가 얼만큼 움직여갑니까? K분의 오메가 곱하기 T만큼 움직였을 테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걸 다시 정리해서 보면은 요거 지워지고 해서 이거 떨어져 나가고 K, A 같이 나요. 그러니까 0초 때 초기에 여기다가 T를 0을 집어넣으면 이거 떨어지니까 코사인 KX만 남죠. 그만큼의 코사인 KX니까 0초 때 이만큼의 높이가 있는 거예요. 웨이브가. 그런데 T초 후에 보니까 다시 코사인 KX가 나왔죠. 그럼 이만큼을 움직여 갔는데 여기에서 같은 변이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높이가. 그런 얘기는 뭐예요? T초 후에 이만큼 움직여 갔다는 얘기죠. 이 점을 봐도 그렇고 모든 점을 봐도 똑같이 나오니까. 그러면 웨이브가 오른쪽으로 지금 시간이 지났을 때 움직여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이. 그래서 이게 트래블링 웨이브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어떤 웨이브가 있었는데 0초일 때 이런 모양이 있어요. 0초 때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이는 x의 함수죠. 시간하고 상관없이 0초니까 0초일 때 x만의 함수예요. 그게 코사인 kx죠. x를 갖다 집어넣으면 그때 변이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t초 후에는 어떻게 됐냐? x가 바뀌었어요. 요만큼 바뀌죠. 그래서 보니까 또 똑같아요. t초면 근데 t초에 x가 여기서 이만큼을 갔는데 여기 뜬 게 이만큼을 갔는데 변이는 이거하고 똑같죠. 그럼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점을 잡아도 마찬가지죠. 이 점을 잡으면 0초일 때 초기에 x가 요만큼 거리에서 변이가 이만큼이었는데 또 조금 지나가면 요만큼에 가 있다는 거니까 모든 점이 그만큼 움직여 갔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여가는 웨이브예요. 자, 일반적으로 웨이브를 나타내주는 식은 일반적으로 웨이브를 표현하는 식은요. 여러분이 이제 또 공업수학 배우죠. 거기 보면 이제 미분방정식이나 뭐 이런 걸 풀게 되겠는데 이게 미분방정식이잖아요. 이거 편미분방정식이에요. 웨이브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x와 t의 함수거든요.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x와 t의 함수예요. x로 미분한 거에 모든 거를 뭐 몇 차도 되는데 이거 서메이션 한 것은 이것을 시간으로 미분한 거하고 같다. 이게 이제 웨이브의 일반 그 가버닝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요. 웨이브를 모두 포괄하는 식이에요. 미분방정식에서 푸는 식이에요. 근데 이거의 솔루션은 무수히 많아요. 미분방정식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답이 많다고요. 이걸 만족하는 것은. 이걸 아마 갖다 놓고 여기다 풀면은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꾸로 이게 답인 걸 알려면 이 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n을 2라고 해놓고 그래서 두 번 미분하고 보면 아마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저 식을 만족한 답이라고 이게. 조금 전에 봤죠.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트래블링 웨이브의 식이에요. 이것만 있는 거냐? 답이 여러 가지인데 이것도 답이 돼요. 이것도 가서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만족하나 보면 만족할 거예요. 또 다른 것도 돼요.
한두 개가 아니라 답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하는데 이제까지 여러분이 봤을 때 설명이 좋아서 이걸로 했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이 전자를 웨이브로 봤을 때 파동 함수는 일반식을 이걸 씁니다. 이걸 안 쓰고 여기 보면 이제 복소수죠. 허수텀이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쓰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파동을 보면은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파동을 볼 수 있는 게 뭐 고무줄을 흔든다든가 아니면은 물의 파동 같은 걸 생각하면 그거부터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물을 보면 어때요? 이 변이가 뭘 나타내죠? 물리적 의미를 나타내야 돼요. 어떤 걸 나타냅니까? 수면이 이렇게 있었는데 위로 올라간 건 수면보다 볼록 올라온 데고 밑으로 간 건 뭐야? 수면보다 떨어진 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런 거구나. 혹은 소리파 있죠. 소리도 웨이브예요. 사운드 웨이브. 소리에 했을 때 파동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냐면 소밀로 그리잖아요. 소리는 그래서 프레셔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도 프레셔가 높은 데 낮은 데를 그리면은 이런 커브가 나와요. 다 물리적 의미가 있어요. 그 파동이 물의 높이를 상징하거나 그냥 물리적인 우리가 그 특성을 설명을 해줘요. 근데 전자를 한번 봅시다. 전자를 보면 만약에 전자 웨이브를 이렇게 표현했다면 전자의 경우에 이걸 뭐라고 보면 좋을까요? 전자가 위로 보이고 여긴 전자가 물면처럼 내려갈 거나 전자는 애매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또 모든 저 웨이브가 물리적인 그 특성을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전자는 전하가 마이너스죠. 전자의 전하는 마이너스잖아요. definitely 플러스가 아니죠. 그러면 0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은 전하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이쪽은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를 0으로 잡을까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자, 전자가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그런 뭐 고무줄을 흔들었을 때나 아니면 물에서 보는 파동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자를 표현할 때 어떤 게 편하냐? 여기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복소수로 표현을 하고요. 전자에서는 이 전자를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건 아무런 물리적 의미가 없어요. 그냥 파동이기 때문에 전자를 저런 파동의 하나의 파동을 나타내는 형태니까 저 함수를 쓰면 편하다는 거고 저렇게 나타난다는 거고 저것이 물리적 의미를 주진 않아요. 그러면 물리적 의미는 뭐가 주느냐 하면 전자는 저기다가 켤레복소수를 곱해가지고 실수한 이것이 의미를 줘요. 그러니까 전자 웨이브가 이렇다면은 전자 웨이브를 저 복수를 써서 이렇게 했다면 실제로 아까 물은 그냥 물 같은 것은 이것이 의미가 있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이거에 켤레복소수를 곱해서 실수한 거. 즉 실수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만약에 전자가 이랬다면 이렇게 됐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다 이제 실수화가 되니까 이게 제곱이 되면 올라가잖아요. 이것이 이때 의미를 가져요. 뭐 지금 물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통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웨이브를 나타낼 때 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웨이브를 배울 때면은 아무래도 실수에 익숙하고 편하니까 이렇게 웨이브를 배우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전자 아니더라도 웨이브를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나 뭐 할 때는 다 이런 쪽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이제 보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요것이 플러스로 이동하는 파였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였죠. 그럼 요것도 요 형태를 갖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예요. 그래서 플러스라고 썼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쪽으로 진행하는 진폭이 갖고 마이너스로 진행하는 파는 요것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어 나오는데 요것이 마이너스 형태가 같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쪽으로 진행하는 파예요. 왜 그런가는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x 플러스 뭐 해서 보면은 나중에 이게 왼쪽으로 이동했는지 오른쪽으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어요. 실수부만 봐도 돼. 이거의 실수부 알죠? 실수부는 코사인 오메가 t. 여기 실수부잖아요. 요것이 실수부가 실수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오른쪽 왼쪽. 그럼 진폭이 갖고 하나가 진폭이 같은데
일로 움직여가고 여기는 오메가하고 K가 같은 거죠. 똑같은 K, 오메가 그러니까 람다도 같고 프리퀀시도 같은 거가 똑같은 게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거꾸로 오는 거죠. 반대로. 그럼 두 개를 더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웨이브의 특성은 뭐죠? 인터피어런스가 그러니까 합쳐지 보강도 되고 소멸도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똑같은 파장과 똑같은 프리퀀스를 갖고 있는데 하나가 일로 가고 하나가 반대로 오는 파를 두 개를 합하면 이 형태가 납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그냥 더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수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코사인 코사인 해서 하면 나와요. 이 식을 가만 보면은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 식을 가만히 보면은요. 아까는 익스포넨셜 혹은 코사인 안에 오메가 t 텀하고 kx 텀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것이 바뀌면 코사인 값이 바뀌잖아요. 요 값이 두 개가 바뀌는데.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익스포넨셜 텀에는 타임 텀만 있고 앞에는 kx 텀만 있죠. 이게 분리가 됐어요. 얘에서 익스포넨셜 안에 kx 오메가 t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요 코사인 텀 안에 kx 오메가 t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두 개가 분리가 일어났죠. 여기서 이거 나오는 건 이 두 개를 그냥 수학적으로 더하면 됩니다. 뭐 내가 특별하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인 코사인 함수에서 가서 배운 걸 그냥 뭐 백악의 공식 뭐 반각의 공식 이런 거 쓰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나와요. 그냥 수학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코사인 함수 안에 코사인 2, 파이 함수가 t와 x의 함수인데요. t와 x의 함수가 코사인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변수가 두 개가. 근데 여기서는 변수가 분리가 일어났어요. 파이는 x와 t의 함수인데 x 따로 t 따로가 분리가 일어났죠. 알겠어요? 결국은 이게 이제 진폭을 얘기하고 이 그림을 그리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저 그림을 그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 굉장히 재밌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 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건데 여러분이 아까 봤을 때 트래블링 웨이브는 이렇게 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졌을 때 저거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파동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보기 좋으라고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런 파동은요. 움직이는 트래블링 웨이브는 요 점의 진폭이 0이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요게 일로 가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요게 오니까 요의 진폭이 막 바뀌죠. 그죠? 어디까지 바뀌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바뀌죠. 요 점의 진폭이 여기서 여기까지 바뀌잖아요. 이게 조금 지나가면 여기가 올 거고 그러면 조금 진폭이 생기고 다음은 조금 진폭이 계속 바뀌어서 어디까지 맥시멈 여기까지 바뀐다는 거 알겠죠? 여기서부터 다음 게 오면 이 진폭이 여기서 왔다 갔다 모든 점이 진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거 어때요? 이런 점은 시간이 안만 지나도 진폭이 바뀌나요? 이거 서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웨이브가 이렇게 찰랑찰랑찰랑 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여기다가 만약에 나뭇잎을 놨다고 합시다. 나뭇잎을 놨다고 그래요. 아까 트래블링 웨이브는 지프라이 같은 게 있으면은 어때요? 밀려나가죠? 웨이브의 속도가 있으니까 딸려 나가요. 여기다가 지푸라기를 놨다고 합시다. 이게 일로 가고 일로 가나요? 그 자리에서 이러고 있겠죠. 속도가 제로예요. 그룹 빌라시티. 그 속도가 제로라는 건 뭐예요? 안 가니까 서 있죠. 스탠딩 웨이브예요. 그래서 이게 맥시멈 진폭이고 이 맥시멈의 진폭이 요 앞에 텀입니다. 2a 코사인 kx 이게 요 x의 함수고 이 진폭이 지금 여기 보면 이게 x축이니까 진폭이 x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보이죠? 그죠? 요 x는 이런 데는 진폭이 평생 가도 제로잖아요. 그래서 진폭이 x의 함수예요. 이게 진폭이거든요. 코사인 함수의 진폭이 x의 함수고 그 다음에 i 오메가 t라는 건 뭐예요?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하니까 여기서 단진동 운동을 하는 거죠. 어떤 x가 하나 정해지면은 앞에 2a 코사인 kx 값이 정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x를 갖다가 여기라고 합시다. 그럼 어떤 x가 하나 정해지면 이 진폭은 이 크기는 뭐예요? 2a 코사인 kx가 되겠죠. 그 x 값에서 그죠? 코사인 값이 되고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i 오메가 t는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여기서 왔다 갔다 이 단진동하는 거죠.
이 식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대야 같은 데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떡 때리면은 처음에는 트래블링 웨이브예요. 물이 상상을 해보세요. 물이 퍼져나가다가 대야의 벽면에 부닥치면은 어떻게 돼? 거꾸로 오죠. 그러면 나중에 이 위상 틀린 건 없어지고 나중에 보면은 그 자리에서 스탠딩 웨이브가 생겨가지고 출렁출렁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는 거하고 오는 게 만나면 출렁출렁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탠딩 웨이브예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탠딩 웨이브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스탠딩 웨이브를 가지고 우리는 주로 공부를 합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도 전자가 에너지, 전자의 준위 같은 걸 생각할 때는 전자가 움직이는 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전자가 그 궤도에 있잖아요. 머물러 있죠. 전자가 딴 데로 움직여 다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 상태를 볼 때는 저런 스탠딩 웨이브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도 나중에 보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말인데 타임 인디펜던트는 시간하고 상관없다. 이건 시간이 지나도 이런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노드라고 불러요. 노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앞에 기본적인 웨이브가 트래블링 웨이브가 어떤 건가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웨이브를 나타내주는 두 개의 변수는 x와 t지만 우리가 그 에너지와 관계된 오메가 텀 그 다음에 모멘텀과 관계된 k 웨이브 넘버를 소개했고요. 웨이브의 벨라시티는 아까 말한 것처럼 k분의 오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서는 그 진행을 오른쪽으로 하냐 왼쪽으로 하냐 뭐 이런 거를 봤고 여기서 일반적인 식에서부터 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프리퀀시와 웨이브 넘버가 같은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합성을 하게 되면은 스탠딩 웨이브가 형성이 되어서 스탠딩 웨이브의 특성은 이러하다 하는 걸 본 겁니다. 질문 있으면 중간에 질문하세요. 여기 이제 웨이브의 마지막 그 설명이 되겠는데,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자의 이중성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전자가 웨이브로도 보이지만 파티클로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파티클하고 웨이브하고의 그 큰 차이는 뭐냐면 파티클은 어떤 시간에 반드시 포지션을 정확하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t에서 x, y, z 포지션을 정확히 이렇게 디파인 할 수 있는 게 파티클이에요. 파티클이 어디 있으면 x, y, z를 알잖아요. 웨이브는 어때요? 퍼져 있기 때문에 x, y, z가 불분명해요. 그 대신에 웨이브의 특징은 뭐냐? 람다가 있어요. 파장이 있죠. 람다라는 파장이.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전자가 이쪽 저쪽으로 다 보인다면 전자가 어떨 때면 여기 있어요. 근데 그게 파동이라며. 파티클 같기도 하고 파동 같기도 한데 파동이라고 하면 퍼져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전자냐 했을 때 이걸 설명해 주는 건데 여기 보면 웨이브 그룹이라는 게 나오죠. 조금 전에 스탠딩 웨이브를 봤을 때는 그 람다와 뮤가 같은 거가 이제 반대쪽에서 왔을 때 스탠딩 웨이브인데 예를 들어서요. 람다가 조금씩 틀린 웨이브를 이 중첩의 원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로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이 세 개를 이거 람다가 틀리죠. 람다가 틀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로 여러분 머리가 뭘 생각해내야 되냐면 k 값이 틀린 거, 웨이브 넘버가 틀린 거죠. 람다분의 2파이가 k라고 그랬죠. 그럼 람다가 틀리다 하는 얘기는 k 값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k 값이 조금 틀린 거를 섞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까 이런 웨이브를 갖다가 제곱해서 요거죠. 물리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랬죠. 제곱을 하면 요게 제곱되면 다 양의 수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게 물리적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는 거죠. 가장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저걸 보니까 이런 하나의 파장은 람다가 뚜렷한 파장은 멀리 퍼져 있어서 만약에 이게 전자라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자가 어디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K 값이 몇 가지가 해서 중첩이 일어나면 아 전자가 이 군방에 있구나 하는 거가 나타나죠. 자, K 값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것은 점점 더 좁혀 들어가 봅니다. 더 포지션이 정확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이제 불확실성의 원리라는 거 들어봤나요?
하이젠버그의 불확실성의 원리가 뭘죠?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해하는 머리. 불확실성의 원리 안다고 했어요. 배웠다고. 자, 불확실성의 원리가 뭡니까? Uncertainty Principle. 뭐를 얘기하는 거죠? 뭐가 불확실해요? 어? 얘기해봐, 자신 있게. 위치랑 운동이 불확실하다. 그렇지, 요거예요, 그게. 위치를 알면 운동량을 모르고, 운동량을 모르고 위치를 알면 모른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동시에 위치와 찍을 수 없다. 맞아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갖다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한번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개념을 이해한다는 게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운동량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하이젠버그의 Uncertainty Principle이에요. 델타라는 건 뭡니까? 델타는 범위를 얘기하죠. x 곱하기 p가 아니라 델타 x, 델타 p라는 것은 범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범위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p는 델타 p는 델타 람다분의 h거든요. 이건 컨스탄트니까 델타가 있을 수 없고 델타 람다니까 저렇게 써도 되고 델타 p는 아까 말한 것처럼 hk라고 그랬죠. h 바 k. 그랬죠. 웨이브에서 델타 p는 h 바 k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집어넣어도 돼요. 그럼 이걸 집어넣으면 델타 x 곱하기 h 바 델타 k는 2분의 h 바니까 h 바 없어지면 델타 x 델타 k는 2분의 1이다. 요게 요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거죠. 델타 K라는 것은 아까도 봤지만 이게 K 값이 다 람다가 틀린 게 K인데 그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여기 봐요. 이게 이제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푸리어 트랜스폼을 보면은 이게 K의 함수고 여러 가지 K를 쭉 바꿔가면서 했을 때 여기 보면 K가 무지 많죠. K로 그렸을 때 K가 이렇게 굉장히 웨이번 그림을 보면 K가 굉장히 델타 K가 크면 퍼즐 컸죠. K 값의 변화가. 그러면 어때요? 거꾸로 X는 델타 X는 굉장히 작아져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웨이브를 섞어 놓으면은 포지션은 굉장히 그러니까 디파인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이 세 개만 섞어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점점 많이 섞으면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가운데로 몰려서 이게 점점 파티클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K가 굉장히 작으면 아주 하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파동으로 보이죠. 하나의 람다를 갖는 쭉 파동. 서로 이제 역함수 관계 있죠. 이거는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하면 가우시안으로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고. 어쨌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암만 K를 많이 하더라도 이것이 딱 하나의 포지션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하이젠버그의 Uncertainty Principle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면은 더 재밌는 게 나와요. 아까 이걸 보면은 델타 X 하고 델타 P니까 P는 람다분의 H니까 델타 람다분의 H가 H가 뭐 2분의 H가 이렇게 되죠. 요게 하이젠버그 Uncertainty Principle P가 델타 람다분의 H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 다 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제로로 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델타 X가 제로라는 얘기는 파티클이라는 얘기죠. X의 불확실성이 없잖아요. 포지션이 정확한 거잖아요. 그죠? X가 이 범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X가 하나 딱 있으면 델타 X가 뭐? 제로죠. 0? 맞아요? 이게 0이에요. 그런데 0 곱하기 모든 수를 해도 0보다 같거나 크지 어떤 숫자보다 클 수는 없죠. 단 한 경우가 가능해요. 어떤 게 가능하죠? 어떤 숫자보다 크려면 부정이 되는 게 있나? 부정이지 이거. 이게 0이면 어떻게 돼요? 0 곱하기 0분의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가 되죠. 0 곱하기 무한대가 되면은 어떤 숫자보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식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딱 요거밖에 없죠. 델타 람다가 0인 경우 가능해요? 가능하죠. 이게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이 식을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 식은 실험적으로 나옵니다. 실험적으로 이 식이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이건 실험적으로 맞는 거고요. 근데 수식적으로 봤을 땐 이게 지금 내가 파티클이라고 했죠. x가 제로다. 델타 x가 제로. 그래서 너는 전자야. 너는 파티클이야라고 내가 디파인 했어요. 그랬는데 얘가 뭐라고 그래요?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델타 람다가 제로라는 것은 뭐죠? 람다의 불확실성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람다가 딱 하나라는 거죠. 람다가 하나인 것은 여기서 봤듯이 이렇게 확실한 파동이에요. 람다가 뭐예요? 파동의 특징이죠. 람다가 하나가 딱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해요? 너는 파티클이야 라고 내가 딱 했더니 아니야 난 람다가 있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티클로 내가 그 지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꾸로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아 그럼 너는 델타 람다가 제로해. 그러면 거꾸로 그걸 만족하려면 너는 그럼 웨이브야. 람다가 있는 웨이브야. 그러면 얘는 또 어떤 주장은 아 나는 파티클이야. 델타 x가 제로야. 라고 나오는 거죠.